21장 조조를 돕는 관우. 허창으로 돌아온 조조는 관우에게 수십 명의 하인이 딸린 으리으리한 집과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보석을 주었어요. 하지만 관우는 집 안채에는 유비의 가족들이 살게 하고 자신은 허름한 바깥채에 머물렀어요. 관우는 조조가 준 금은 보화 또한 유비의 가족들에게 모두 주었어요. 관우의 마음을 제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조조는 작전을 바꾸어 관우를 위해 3일에 한 번씩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칫날 관우가 입은 낡은 옷을 본 조조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관우의 치수를 재도록 해 좋은 비단으로 멋진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자 관우는 조조가 준 새 옷을 입고는 그 위에 전에 입던 낡은 옷을 겹쳐서 입고 다녔어요. 조조는 관우가 자신이 준 비단 옷을 아끼려 낡은 옷 속에 입는다 생각했어요. 조조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관우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어찌 그리 검소하오? 관우가 대답했어요. 검소해서가 아닙니다. 이 낡은 옷은 예전에 유비 형님께서 주신 것이라 항상 입고 다녔는데 장군께서 새 옷을 주시니 혹시나 형님을 잊을까 이렇게 위에다 겹쳐 입었습니다. 관우의 대답에 조조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등을 돌렸어요. 온갖 선물 공세에도 관우가 자신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자 조조는 아름다운 여인 10여 명을 관우에게 보내주었어요. 관우는 조조가 보낸 여인들을 유비의 가족들에게 보내 그들을 돌보게 했어요. 유비의 가족들만 생각하는 한결같은 관우의 행동에 조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조는 자신의 집으로 관우를 초대했어요. 조조는 관우가 타고 온 비쩍 마르고 초라한 말을 보며 물었어요. 그대의 말은 어찌하여 그리 말랐소? 관우가 비쩍 마른 말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제 몸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부하에게 명령했어요. 그대와 같은 영웅 호걸이 저토록 볼품없는 말을 타고 다녀서는 안 되지. 여봐라, 내가 가장 아끼는 말을 당장 끌고 오너라. 조조의 명령을 받고 밖으로 나간 부하가 말 한 마리를 끌고 들어오는데 관우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 말은 온몸이 불꽃이 일렁이듯 붉은 데다가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적토마였어요. 조조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관우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이 말을 알아보겠소. 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여포가 타고 다니던 적토마가 아닙니까? 관우가 적토마를 알아보자 조조는 어깨를 으쓱이며 웃어 보였어요. 그렇소. 저 말이 바로 적토마요. 내 저 말을 그대에게 주겠소. 조조가 말의 고삐를 끌어 관우의 손에 넘겨주자 관우는 크게 기뻐하며 조조에게 거듭 절을 하였어요. 기뻐하는 관우의 모습을 본 조조는 미소를 지으며 관우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내가 준 수많은 재물은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고작 말 한마리에 그리 기뻐하시오.
관우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말이 있으면 유비 형님의 소문을 듣는 즉시 형님에게 달려갈 수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관우의 대답에 조조의 입가에 머금던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잔치가 끝난 후 적토마를 타고 돌아가는 관우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조조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중얼거렸어요. 내 그토록 관우에게 진심을 다했건만 관우는 유비에게 돌아갈 생각만 하다니. 그러자 조조의 책략가 순욱이 대답했어요. 그것 보십시오. 관우가 유비를 배신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관우를 죽이십시오. 조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다. 내가 만약 관우를 죽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야.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관우 같은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수를 가진 유비가 부럽구나. 그때 조조와 순욱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장료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관우를 찾아가 그의 속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장료는 그 길로 관우를 찾아가 혹시나 조조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는지 관우에게 물었어요. 장료의 물음에 관우가 대답했어요. 그럴 리가 있소. 조조 장군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소. 하지만 나는 형님과 죽음도 함께하기로 맹세했으니 그 맹세를 저버릴 수 없을 뿐이요. 언젠가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지만 떠나기 전 반드시 공을 세워 조조 장군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요. 장료는 관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유비께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장료의 물음에 관우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무덤이라도 형님을 따라갈 것이요. 단호한 관우의 대답에 장료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조조에게 돌아가 관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장료의 말을 전해 들은 조조는 실망한 듯 굳은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뱉어냈어요. 장료가 애써 조조를 위로했어요. 관우는 장군께 받은 은혜를 갚기 전에는 결코 유비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장군께서 관우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면 관우는 유비에게로 영영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조조는 길게 한숨을 뱉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맹세를 잊지 않고 주인을 섬기니 관우는 전하에 의리 있는 사람이로구나. 한편 원소에게 머물고 있던 유비는 가족과 두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되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원소가 유비를 불렀어요. 추운 겨울이 가고 봄도 되었으니 조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까 하는데 그대는 어찌 생각하시오? 유비는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대답했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황제 폐하를 속이는 역적 조조를 없애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원소의 신하 전풍이 나서서 말했어요. 조조의 군대는 서주성을 빼앗고
잔뜩 사기가 올라 있습니다. 이런 때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요. 전풍의 말을 받아 유비가 대꾸했어요. 그대의 말도 일리는 있소. 하지만 조조의 군대는 승리를 거둔 나머지 교만해져 있을 것이니 우리가 차분히 계획을 세워 공격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요. 또한 지금 공격하지 않는다면 원소 장군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세상에 드러낼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오. 유비의 말에 원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유비의 말이 맞다. 황제를 향한 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이니 당장 군사를 일으켜 조조가 있는 허창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원소는 부하장수 알량에게 군사 10만 명을 주어 허창으로 쳐들어가라 명령했어요.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조용했던 세상에 또다시 전쟁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원소 부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가 군사를 일으키려 하자 관우가 찾아왔어요. 제가 앞장서서 원소를 막겠습니다. 공을 세워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를 앞세워 주십시오. 하지만 조조는 손을 내저으며 관우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관우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고 조조는 직접 15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섰어요. 원소와 조조의 두 부대가 마주친 곳은 지난번 싸움에서 서로 마주보고 눈치만 살피다 흐지부지 싸움에서 물러났던 여양 땅이었어요. 원소의 부하장수 알량은 무섭고 거침없는 장수였어요. 조조의 부대를 본 알량은 맨 앞에 앞장서서는 파도처럼 밀어닥쳐 조조의 군사들을 덮치며 총 공격을 명령했어요. 무시무시하게 밀려오는 알량의 군사들을 본 조조가 그들의 기세에 눌려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누가 먼저 나서겠느냐? 그러자 조조의 부하장수 송원이 자신있게 나섰어요. 하지만 알량의 칼이 한 차례 번쩍하는 순간 송원의 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누가 송원의 뒤를 대신하겠느냐?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파르르 떠는 조조의 물음에 송원의 친구 위속 장수가 창을 움켜쥐며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위속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알량의 창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순식간에 두 장수를 잃은 조조는 조바심이 나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알량이란 놈이 저토록 세단 말이냐. 안 되겠다. 서왕을 내보내는 수밖에. 조조는 평소 가장 아끼던 부하장수 서왕을 내보냈어요. 하지만 서왕 또한 알량의 무서운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도끼를 땅에 떨어뜨린 채 허겁지겁 도망쳐 오고 말았어요. 서왕의 패배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조조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서왕마저 이기지 못한다면 누가 저 알량이란 놈을 상대할 수 있단 말이냐. 조조가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 감싸며 고민에 빠지자 순욱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량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순욱과 눈이 마주친 조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조조가 말했어요. 관우라면 알량의 상대가 되겠지. 하지만 관우가 알량을 죽이면 나에게 은혜를 갚았다 생각하고 떠날 것이 아닌가. 조조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순욱이 말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유비가 살아있다면 유비는 분명 원소에게 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관우가 원소의 부하장수 알량을 죽인다면 원소와 관우는 원수가 될 것이고 속이 좁은 원소는 유비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관우는 돌아갈 곳이 없을 것이고 그때야말로 관우는 진정한 장군의 부하가 될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조조는 눈알을 굴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찌하여 진작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과연 순우, 그대는 진정한 천재요. 조조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는 당장 관우를 불러오라 명령했어요. 관우는 청룡 언얼도를 들고 적토마에 올라 한다름에 달려와 기운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량이 어느 놈인지 알려만 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때 군사 하나가 조조에게 급히 달려와 소리쳤어요. 알량이 다시 와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조조는 관우와 함께 밖으로 나가 멀리 산 아래 금빛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는 장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자가 바로 알량이요. 몸집이 큰 만큼 힘이 세다고 하오. 어떻소? 알량의 목을 가져올 수 있겠소? 조조의 물음에 관우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제 눈에는 겁없이 덤비는 얼간이로밖에 안 보입니다. 관우의 대답에 조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관우의 실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을 쉽게 보고 가볍게 말하니 관우의 실력이 의심스러웠어요. 조조가 꾸짖듯 말했어요. 적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오. 관우가 짧게 대답했어요. 알량의 목을 베어 장군께 바치겠습니다. 관우는 적토마에 올라타고는 알량을 향해 달려갔어요. 번쩍이는 황금빛에 투구와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비껴찬 알량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관우를 향해 무어라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알량의 코앞까지 다가온 관우는 청룡 언얼도를 번쩍 들어 알량의 목을 내리쳤어요. 알량의 목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관우는 바닥에 떨어진 알량의 목을 주워 조조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알량의 목을 가져왔습니다. 번개같이 빠르고 정확한 관우의 실력에 화들짝 놀란 조조는 입을 떡 벌린 채 다물지 못했어요. 그대는 참으로 용맹한 장수요. 조조가 기뻐하며 칭찬하자 관우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제 동생 장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비는 적의 목을 베기를 자기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꺼내듯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조가 호탕하게 웃으며 병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모두 들었느냐? 앞으로 장비를 만나거든 함부로 덤비지 말거라.
알량이 죽자 후퇴했던 원소의 군사들은 장수 문추를 앞세워 다시 쳐들어왔어요. 문추는 지난날 공손찬을 죽이기 직전 소년장수 조자룡을 만나 팽팽하게 실력을 겨루었던 용감하고 힘센 장수였어요. 문추가 다짐했어요. 감히 알량을 죽이다니 내 반드시 관우의 목을 베어 알량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문추가 창을 비껴들고 말을 달려 조조의 진영 가까이로 다가와 소리쳤어요. 관우놈은 어디 있느냐? 당장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조조는 문추를 보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부하장수 서왕과 장료를 내보냈어요. 하지만 서왕과 장료는 문추의 창을 몇 번 받아치고는 문추의 힘에 눌려 도망치듯 돌아왔어요. 우쭐해진 문추가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따위 조무래기들 말고 관우를 내보내라. 그때였어요. 적토마를 탄 관우가 어느 틈에 문추의 앞에 나타나더니 기다란 수염을 휘날리며 청룡 언얼도를 휘둘렀어요. 문추가 소리쳤어요. 네 놈이 바로 알량을 죽인 관우로구나. 오늘이 바로 네 놈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문추의 창과 관우의 청룡 언얼도가 공중에서 맞부딪히는 순간 문추의 목이 멀리 날아갔어요. 관우가 단번에 문추의 목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조조는 망설이지 않고 군사를 향해 총 공격을 명령했어요. 조조의 15만 대군이 함성을 지르며 원소의 군대를 향해 쳐들어가자 원소의 군사들은 소리를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원소와 조조의 싸움은 쉽게 결판이 나지 못하고 지난번처럼 서로 마주보며 버티기 시작했어요. 조조는 원소와의 싸움이 길어지자 지난번처럼 황제의 옆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로 하우돈에게 군사 지휘권을 넘기고 관우와 함께 허창으로 돌아갔어요.